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활동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삼국유사에 실린 조신설화를 요약한 것이다. 자, 그래서 조신설화가 이제 여러분 그 꿈을 모티브로 해서 창작된 설화거든요. 그래서 구운몽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환몽구조라고 해서 꿈속 세계가 등장하죠. 마찬가지로 조신설화에서도 꿈속 세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꿈을 모티브로 공통적으로 창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읽고 꿈의 기능에 주목해서 구운몽과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자,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은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조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에 선잠이 들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잠이 들어서 꿈속 세계로 진입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꿈속 세계로 진입했을 때 우리 구운몽에서는 인물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했지만, 자, 조신설화에서는 현실계의 인물이 꿈속 세계의 인물과 동일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꿈속 세계의 다른 인물로 환생한 게 아니라 조신이라는 인물이 그대로 꿈속 세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꿈에 갑자기 김씨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하겠다는 고백을 하였다. 그러니까 현실계에서 소망하던 바가 꿈속 세계에서 실현이 된 부분은 동일하죠. 공통적이죠. 자, 성진도 뭐예요? 그런 양반 사대부의 어떤 입신양명이라든가 부귀공명 이런 삶을 흠모했잖아요. 꿈꿨었잖아요. 그것이 꿈속 세계의 양소유였던 삶을 통해서 자, 실현이 됐었는데, 자, 이 조신설화에서도 꿈속 세계에서 연모하고 사모했던 여인과 만나게 되죠. 그렇죠. 만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신을 일찍이 사모해왔다, 사랑해왔다, 연모해왔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자,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꿈이 실현된 거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다. 자식까지 뒀어요.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15살 된 큰 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10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들어눕자 부부는 탄식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운몽과의 어떤 차이점이, 구운몽에서는 양소유가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네, 조신설화에서는 어때요? 그런 어떤 호화로운 어떤 삶이 아니라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죠. 그런 차이가 지금 보이죠? 자, 그래서 각각 아이 둘씩 데리고 헤어지기로 했다. 자, 헤어지기로 결심한 이유는 뭐겠어요? 같이 모여 살면 더 힘들어질까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별을 합니다. 자, 호련히 꿈을 깨니 이 부분이 이제 강몽의 과정이죠. 자, 깨어나는 부분인데, 자, 우리 구운몽에서는 깨어나는 강몽의 과정을 통해서 속세이,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부귀영화라든가 입신양명이 덧없음, 삶의 무상함을 깨달았다면, 이 조신은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주목할 시작했죠. 그래서 호련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이에 마치 100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부분은 또 공통점이네요. 자, 속세에서의 어떤 삶의 무상감 또는 부귀영화의 덧없음,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깨달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꿈속에서 큰 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그래서 돌미륵이 있었다라고 해서 부처의 상이 있었다는 거죠. 돌로 만들어진. 자, 그래서 조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이 제사를 털어서 정토사를 짓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절이 만들어진 어떤 기원에 대한 설화라고 해서 사찰 연기 설화라고 합니다. 조신설화를. 그래서 이 정토사가 어떻게 건립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사찰 연기 설화라고도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부분에 주목하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보자고 했으니까 공통점은 뭐였고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가로 1번 문제가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꿈꾸기 전 성진이 바라던 것과 조신이 바라던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성진이 바라던 것은 뭐였어요? 양반사대부의 삶이었죠. 그 양반사대부의 삶이 불가에서의 어떤 삶보다 화려하고, 자, 우리 불가에서의 삶은 도를 추구하지만 적막하기 그지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양소의 삶은 그런 양반사대부의 어떤 부귀공명, 자, 그리고 국가의 공을 세워서 가문의 이름을 떨친, 자, 그런 어떤 삶을 추구했었어요. 자, 그래서 부귀공명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조신이 바라던 것은 한 개인을 연모했었죠. 자, 여인을 연모했었는데 그 여인과의 혼인이 꿈속 세계에서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태수 김은희 딸과 혼인하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자, 꿈속 세계에서 둘 다 그것이 실현됐는데 꿈속 세계에서 성진은 양소유로 환생을 하죠. 자, 양소유로 환생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을 평정하고 높은 벼슬에 올랐고 8부인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린다.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실현이 됐어요. 꿈속 세계에서. 조신도 마찬가지죠. 김은희 딸과 혼인하여 40여 년을 살았지만 점점 가난해져. 자, 가난에 빠지죠. 극심한 고통을 겪은 끝에 이별한다, 헤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삶, 극도의 어떤 궁핍한 삶이라는 점에서 대비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바라고 소망했던 바가 꿈속 세계에서 실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꿈을 깬 이후에 깨달은 바가 둘 다 있었죠. 자, 일단 성진의 경우에는 부귀영화의 허무함, 덧없음 이런 것을 깨달았고, 자, 조신이 깨달은 것은 어땠어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한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이거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아, 내가 왜 그 아름다운 여인을 흠모해서 꿈속 세계에서 그것을 실현하긴 했지만 둘 다 가난에 빠졌느냐, 궁핍함에 빠졌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후회죠. 자, 그리고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얻어서 혼인까지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삶의 무상감 또는 덧없음 이런 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깬 이후 성진의 깨달음과 조신의 어떤 깨달음의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자, 2번. 두 작품에서 꿈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속에서 현실 세계에서 내가 원했던 바를 둘 다 실현하죠. 자, 성진은 부귀공명. 자, 그리고 누구예요? 조신은 김은의 딸을 취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자, 일단 꿈은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지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경험해보게 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꿈을 실현하는 장치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험해보게 하는 장치, 꿈이 실현이죠.
자, 우리 두 번째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삶만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살아볼 수 없고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 자, 그런데 꿈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보면서 그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 꿈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보면서 자, 전에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바라던 바를 내가 실현하게 되고 그 실현한 바를 토대로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두 가지 꿈의 기능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넘어가서 감상일들을 볼까요? 자, 감상일들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구운몽 창작의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첫 시간의 내용을 여러분이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조선 후기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몰랑양반 계층이 주로 창작을 했다고 했죠? 무엇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 소설을 창작했다고 했죠? 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하면 자, 능력이 출중해도 과거에 급제할 수 없는 당시 관료사회의 부정과 부패, 비리 자, 그리고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던 그 당시의 만연했던 부정과 부패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창작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수치스러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김만중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몰랑양반도 아니었고 자, 그리고 이윤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감상일들에서는 창작 목적이 유배지에 와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적적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창작했다는 창작 동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작 동기가 당시 양반사대부가 추구했던 유교적 윤리식 중의 하나인 효의 사상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구운몽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창작한 고전 소설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유배지로 떠난 아들에 대한 어머니 근심과 걱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어떤 효심을 갖춘 학생 있어요? 내가 멀리 떠나는데 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학생 있어요? 그 외에 여러분 중에 효행상 많이 타본 학생 있을 거 아니에요? 효행상 받아본 학생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효심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그런 효심의 발현이 바로 구운몽의 창작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김만중은 당쟁이 말려 평생 3번이나 유배 생활을 했는데 두 번째 유배지에서 구운몽을 지었다. 자, 1687년 숙종 1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일이다. 현실 세계의 주인공인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인물이 되어서 8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크게 출세하여 부귀 공명을 누리는데 꿈에서 깨어난 뒤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다. 자, 꿈에서 깨어난 뒤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다. 인생무상,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운몽이 중심 내용이다. 자, 현실 세계에서 몽중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인몽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이미 중요하게 설명했었죠. 자, 꿈속 세계, 몽중 세계로 들어가는 부분을 인몽의 과정이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것, 복귀하는 것을
강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구문몽이 이처럼 현실, 꿈, 현실이었던 자, 환몽 구조. 굉장히 중요한 구조였죠. 자, 환몽 구조. 꿈과 현실을 오가는 구조. 그런 어떤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이 그 꿈속 세계에서 또 한 번 꿈을 꾸게 되는데 자, 그것을 우리는 몽중몽 구조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제목에 몽자가 들어가 있어. 몽자류 소설이라고도 한다. 자, 몽자류 소설. 몽자가 들어가면 다 몽자류 소설은 아니고요.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이 있어요. 자,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몽유롭게 소설이라는 것은 이 조신설화와 같이 꿈속 세계에서 주인공이 변화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몽자류 소설은 이 구문과 같이 꿈속 세계에서 다른 인물로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몽자류 소설. 자, 또 꿈 부분은 액자 내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액자식 구조라고도 한다. 또는 액자식 소설이라고도 한다는 것을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죠. 여기서 언급을 해주네요. 자, 꿈 부분은 액자 내부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현실 부분은 액자 외부 해당한다고 보아서 액자식 구성의 작품이라고도 한다. 자, 환몽 구조는 현대 소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 소설의 대표적 형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뭐 액자식 구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액자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외부 액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 부분을 내부를 당연히 내부 액자라고 했죠. 내부 액자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 액자와 내부 액자가 있을 때, 자, 이 외부 액자가 바로 어떤 세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외부 액자가 현실 세계. 현실 세계 천상계. 그렇죠? 자, 내부 액자가 뭐라는 거예요? 꿈속 세계. 천상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행되는 순서가 결국은 외부 액자에서 내부 액자로 들어왔다가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내부 액자에서 다시 외부 액자로 나가는 이런 어떤 방향성을 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1번이 뭐였어요? 1번이 입몽이었죠? 입몽 과정이었고 2번 과정이 강몽 과정이었죠. 자, 그래서 뭐 액자식 구조나 환몽 구조나 일단 유사한 구조이긴 한데 자, 우리가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꿈속 세계로 진입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구조는 환몽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액자식 구조는 좀 넓은 범위의 구조의 개념이고 자, 좀 더 명확히 구몽의 구조를 말한다면 환몽 구조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 꿈속 세계는 천상계가 아니라 지상계 아닌가요? 그렇지.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는데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줬어요. 가만히 있어서. 자, 여기 그렇죠. 꿈속 세계는 지상계죠. 네? 꿈속 세계는 지상계죠.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있다가 지금 말을 해줬어요. 지상계.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면 돼요. 자, 참고 자료에는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도 있어요. 이 시도 같이 한번 볼 텐데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해주겠네요. 자, 지극한 요자인 김만중은 두 번째 유배지에서 구문몽을, 세 번째 유배지에서 사시남정기. 사시남정기도 우리 수능 작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우리가 다룰지도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시도 많이 지었는데 아래 작품은 그 가운데 하나로 마지막 유배지 남해 노도에서 지었다. 사친시라고 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 내용을 살펴보면 자, 오늘 아침 어머니 그립다는 말 쓰자고 하니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죠. 그립다. 어머니가 그립다라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어요. 자, 글자도 되기 전에 눈물 이미 흥건하구나. 자, 그런 그리움의 마음을 내가 글로 쓰기 전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자, 몇 번이나 붓을 적셨다가 도로 던져버렸단 말이냐. 자, 문집에서 남의 시는 반드시 빼버려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시를 창작하는데 그 창작 과정에서 굉장히 슬픔과 비통함의 심정이 드러났기 때문에 남해에서 지은 시는 제외하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넘어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어딜 보냐면 여러분 마지막 작품 나태주의 풀꽃을 보도록 할게요. 나태주의 풀꽃이 2단원이죠. 한번 보세요. 네, 122쪽이요. 네. (122쪽) 네. 122쪽. 금방 끝나요. 이 부분은 워낙 대중화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죠? 네. 이거 어디 드라마에 나왔었나? 이거 뭐 방송에 많이 노출된 시예요. 볼게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지나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시가 수능 작품이기도 하고 널리 알려진 시기도 하고 지나치기가 조금 아쉬워서 일단 이 작품을 다루고 마무리를 쓸게요. 그래서 풀꽃인데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풀꽃, 여러분 풀꽃 하면 뭐가 연상이 되죠? 풀꽃 하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돼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풀꽃에 대한 배경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길가에 작은. 풀꽃은 희귀하거나 굉장히 막 귀한 꽃은 아니죠. 그래서 들판에 널리 피어있는 꽃, 대중화된 꽃,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인식되는 그런 어떤 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금방 감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대요. 자, 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거예요? 풀꽃을. 시적 대상이 풀꽃. 그렇죠. 여기서 시적 대상이 당연히 풀꽃이겠죠? 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대요. 자, 여기에서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연에서 풀꽃이 되겠죠. 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대요. 그 다음에 시상이 확장이 일어납니다. 자, 풀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다가 3년에서 시상이 자연대상물에서 너로 확장이 돼요. 너도 그렇다라고 해서 이 너는 그러니까 예쁘고 사랑스러운 대상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자, 지금 너라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예쁘고 사랑스럽다 라는 감정을 무엇을 통해서? 풀꽃을 통해서 동원해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너도 그렇다 라고 했을 때 큰 어떤 감동을 받게 되죠. 아니에요?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이런 시를 똑같이 적어서 준다면 굉장히 식상하겠어요. 그래도 식상하지만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눈물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안 줬으면 좋겠다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식상하긴 하지만 이런 시를 받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다고 하지만 막상 받으면 또 그때 이제 받는 대상이 주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달라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렇다라고 해서 시상이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자연대상물에서 사람으로 시상의 어떤 확장이 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율격 형성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풀꽃에서 어떤 방법으로 율격을 형성하고 있느냐, 즉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떤 요소에 의해서 리듬감이 만들어지고 있죠? 보아요? 보아요? 바로 끝나는. 그렇죠. 지금 1년, 2년, 3년에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해서 시행의 마지막 음절이 뭘로 끝나고 있어요? 다로 끝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다로 끝나죠? 다. 이도 다. 이거 우리 배운 적 있잖아요? 뭐라고 배웠죠?
산유화에서 이거 배웠잖아. 다. 각각의 행의 끝 음절이 반복 또는 음운의 반복을 통해서 율격을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요소라고 배웠죠? 두는 아니고 두는 각 행의 첫 음절이나 음운이죠. 자군이 아니라 가군. 가군의 요소로 배웠어요. 가군의 요소. 역시 율격 리듬감을 형성하죠. 자, 가군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가군 요소가 율격을 형성한다. 자,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어려운 시는 아니었죠. 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것을 통해서 또 변주를 해봤네요. 자, 변주를 한 시를 보니까 수학 시험이란 시인데 자세히 보아도 모르겠다, 오래 보아도 통 모르겠다, 수학 문제가 그렇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창의적인 어떤 재구성을 통해서 시를 창작한 작품도 옆에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 작품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대비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시험 범위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했어요.